안녕하세요. 20대 중반에 애 하나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이상적으로 꿈꿨고 불안했음에도 남편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를 통으로 엿먹인 남편을 한 번이라도 더 벌주고자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보내요. 제가 남편을 결혼한 것엔 저희 엄마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잠시 저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고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시 저는 인서울에 4년제에 재학 중인 신입생이었어요. 좋은 대학 보내겠다는 엄마의 치맛바람 아닌 바람으로 인해서 학교 끝나고 내내 학원에 뺑뺑이 돌았고 제 어린 시절 기억에는 학교 끝나서는 집에 달려가 엄마한테 안겨본 기억이 하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매일 무거운 책가방에 학원을 갔다가 어두컴컴해져서야 집에 들어가서는 숙제검사부터 어쩔 땐 모의시험까지 쳐가면서 엄마랑은 공부를 끝장내자는 인생을 산 적밖에 없어요. 머리가 좋지 않으니 남들보다 노력을 해서 성적을 관리했고 그렇게 공부만 죽어라 하면서 엄마한테 반항 한번 하지 않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아쉬움이 큰 대학이었지만 그럼에도 주변에서 좋은 대학 갔다고 칭찬을 수두룩 들을 정도의 수준이었고 저도 만족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달랐어요. 합격 통지 받고 기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가벼운 마음으로 엄마를 불렀는데 엄마는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제가 모자라서 못 갔다며 재수를 해야 하는지를 걱정하시면서 인상을 딱 찌푸리시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여기 가는 게 아닌데 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만 할 줄 아셨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던 엄마의 모습에 저는 처음으로 엄마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껏 내 공부를 지원해 주셨던 게 아니라 본인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저를 좋은 대학에만 보내려 하셨던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반항이 저의 일탈이 조금씩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대학만 가면 됐지. 뭐더러 내가 좋은 학점까지 따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야 하냐면서 엄마 말대로 좋은 대학만 가면 된 거 아니냐고 거의 매일같이 대학 동아리에서 그리고 학과 친구들 선배들과 술을 마셨었고요. 그렇다고 나쁜 일탈을 한 건 아니었고 그 와중에 학점 3점 중반대는 어찌저찌 유지하면서 집에는 잠만 자러 들어가는 일상을 반복했어요. 단순히 엄마가 꼴도 보기 싫었던 것이 저희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대학 1학년 2학기 때 같은 과제를 하던 같은 조의 동기랑 눈이 맞아버렸어요. 그 동기는 재수를 하고 대학에 입학해서 저보다 한 살이 많았기에 제가 오빠라 부르던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관심을 표현해서 사귀자고 말한 사람도 처음이었고 제 인생의 첫 남자친구였습니다. 정말 세상 문좀 모르는 제게 이 사람은 세상 전부가 되었어요. 엄마 아빠가 집에 왜 늦게 오냐고 오늘은 뭐 하다 왔냐고 잔소리를 하고 혼을 내시고 학점 관리나 더 잘하라고 아무리 말을 하셨어도 저는 그 말들을 단 하나도 고지고대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 대한 간섭이고 저에 대한 통제라는 쓸데없는 반항심이 더 커져버려서 그때 처음으로 외박이란 걸 해봤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거 알고 있던 오빠가 저한테 먼저 제안한 일탈이었고 전 그냥 오빠를 믿고서 생각도 없이 오빠 따라 가평에 놀러가면서 외박을 저질러버렸네요. 그날 외박하며 아이를 가져버렸고요. 당연히 저희 집이나 오빠네 집이나 난리가 나버렸고 저는 졸지에 사고쳐서 임신했다고 학교에도 쭉 소문이 나버린 바람에 도저히 얼굴 들고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애를 지워야 하는데 지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옆에서 오빠는 꼴의 남자인 척을 하겠다고 무조건 낳으라고 자신과 자기 부모님이 돌봐줄 거라며 막 저를 감싸주는데 세상 모른 척하지 않고 챙겨주려 하는 게 고맙더라고요. 의외로 잘 까불고 노는 걸 좋아하던 사람인데 애를 가져 젊은 나이에 아빠가 되는 걸 정말 원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 말이죠. 어쨌든 오빠가 옆에서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하니 저는 저희 부모님께 얻어맞아가면서까지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공부만 하고 산 저한테 모성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상야릇한 기분들이 제 머릿속을 구름처럼 몽고몽고 떠다니면서 하루 24시간 내내 뱃속 아이를 생각하게 되는데 다른 건 다 포기를 해도 뱃속에는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마치 이미 이 아이에게 중독이 되어버린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날 후 학교를 휴학했고요. 무조건 복학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채 학교를 떠났고 그와 동시에 정말 황당하게도 오빠는 군대를 가버렸어요. 저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 부모님과 결정을 내려서는
그냥 군대로 주랭랑을 쳐버린 것입니다. 얘를 낳으라고 해서 낳으려는데 애 아빠는 애 엄마한테 말도 없이 군대로 도망쳐버린 상황. 결국 저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 저를 급기야 아들 인생 망친 여자라며 혐오하고 싫어하는 티를 내게 바빴던 저희 시부모님과 형님과 함께 그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거의 저를 쫓아내다시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처지였거든요. 남편도 그렇게 합의를 하고서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던 것인데 순식간에 내 편 하나 없이 혼자가 되어버린 기분. 참담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뱃속에 애가 있었기 때문에 손찌검 같은 건 절대 없었지만 형님은 아예 저를 집안의 투명인간 취급을 하거나 눈을 마주치면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려고 째려보면서 저를 싫어한다는 티를 정말 있는 힘껏 내셨고요. 제가 집에 얹혀 사는 처지였던지라 휴학을 하면서 임신 초까지는 입덧을 하는 와중에도 과외로 돈을 벌었고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눈치 보이고 괴로워서 편의점 안에서 반나절 동안 앉아있다가 집 안에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와 학생 가르치는 게 힘들어지면서는 거의 집 안에서 있으면서 눈치껏 아침, 점심, 저녁 시어머니 밥을 차려드렸고요. 퇴근하고 들어오시는 시아버지는 처음 한동안은 제가 차려주는 밥을 먹지도 않으시더니 배가 불러오는 게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는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제 밥도 잘 드셨고 같이 와서 먹으라며 자리를 내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 작은 변화가 저는 너무 감사드렸고 감동이어서 울컥했고요. 아버님을 계기로 다른 가족분들도 어린애가 혼자 배가 불러서는 가족들 눈치 보느라 밥도 같이 못 먹고 있는 게 딱하셨는지 어느 날부턴가 자연스럽게 함께 밥을 먹게 하거나 밥 차리는 걸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조금씩 함께 살다 보니 감정이 적극적인 건 아니었지만 서로를 가족으로 점점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꾸준하게 군대에서 연락도 없이 그 흔한 휴가 한 번을 집으로 오지도 않은 채 잠수를 탔고요. 저는 그 사이 결국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아이 때문에 휴가를 받고 나온 남편과 정말 몇 달 만에 재회를 했어요. 오랜만에 본 남편은 제가 기다렸던 만큼 듬직하고 제가 처음 사귀던 그 순간만큼이나 설레고 좋았습니다. 남편에게 폭 안겨 한동안 울기도 많이 울었고 아이와 함께 셋이서 온전한 가족이 된 상태가 참 좋기도 했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도 병원에 오셔서는 결국 눈물을 보이시며 저를 용서하셨고 갓 태어난 애가 무슨 죄냐면서 아이만큼은 사랑으로 돌봐주겠다며 절 토닥여 주셨어요. 태어난 처음으로 엄마한테서 들어본 격려이자 위로였는데 자식을 낳아보고 나니 엄마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해보게도 되고 참 복잡하더군요, 제 마음속이. 그렇게 저희는 아이가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전혀 다른 결혼 생활을 해보게 되었어요. 일단은 양가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더 이상 찬바람 쌩 불던 모습을 감추시고 어린 손주를 한 번도 안아보시겠다고 사랑으로 가득 보듬어 주셨습니다. 저는 친정에 갔다가 시댁에 머물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속 편하게 지냈고 남편은 제대하고 곧장 학교를 복학을 했고 저도 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저와 함께 학교를 다니면 학생들이 수근거리게 뻔한데 그걸 다 이겨낼 자신이 없다고. 그러니 학교는 따로 다니던지 제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자기가 어차피 가장이고 돈을 벌어올 텐데 자기라도 대학을 졸업하고서 얼른 취업을 해야 하지 않겠냐던 남편. 저는 집에서 애를 봐야 하니 학교 졸업장이 필요 없지 않냐고 급기야 자퇴를 강요하기 시작한 남편. 그렇게 저는 아이를 제품에 꼭 안은 채 얼떨결에 진심을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체념을 하다시피 하며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함께 학교 다닐 재미만을 상상했던 저와는 달리 현실을 직시하고 있던 남편의 모습에 약간은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고 제가 창피한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소문이 두려운 건지 와이프한테 대놓고 자퇴를 하라고 애원하는 모습에서 진절머리를 느끼기도 했기 때문에 자퇴를 결정하기까지는 그리 고심을 하지도 않았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태어나서 제대로 한번 친구들과 놀아보지도 못하고 공부만 하다가 온 대학에서 뜬금없이 혼전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온전히 남편 혼자 학교를 다니게 하기 위해 제 스스로 저의 학벌과 저의 대학 생활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떨떨하고 속이 쓰라렸고 무엇보다 허무하게 끝이 나버린 것 같은 저의 인생이 착잡하기까지 했지만 다 괜찮았어요. 제 품에는 세상 물정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는 제 딸아이가 있었고 이 아이가 너무 예뻐 죽겠었기에 감히 포기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포기한 상태를 감수하며 딸아이에게만 집중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의 인생과 앞으로의 미래에 뒤통수를 긁어버렸습니다. 다름 아닌 저의 남편이 말입니다. 학교로 복학을 한 남편은 참 좋아 보였어요. 복학하기 전에는 애들이 소문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그 소문으로 자기 따돌리거나 수군거리면 어떡하냐며 저까지 자퇴를 하게 만들더니 그때 그 걱정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더라고요. 학교 가는 길이 좋아 죽겠는지 애 아빠가 애 엄마는 비비크림 하나조차 못 바르며 이 나이에 애 보느라 시댁에서는 살림하랴 정신이 없는데 자기는 머리에 왁스까지 쳐바르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가지런나. 알바를 한다고 집에는 허구한 날 11시가 되어서 들어오는데 일하고 온 사람 몸에서 술 냄새, 담배 냄새가 쩔어있고 그래서 남편이 알바한다는 곳이 학교 근처 술집인 줄 알고서 한 번은 아이를 친정에 맡겨놓고 모자까지 푹 눌러쓴 채 학교 주변의 술집이란 술집은 전부 돌아다니면서 남편을 찾아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돈을 벌려고 술집에서 일하는 거면 당장에 그만두라고 말을 할 참이었어요. 집에 내 새끼한테 술 냄새, 담배 냄새 풍기면서 안으려 하는 게 싫기도 했고 그냥 학점 관리만 열심히 하고 스펙 쌓아서 좋은 곳에 하루빨리 제대로 취업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생활비는 저희 친정이 여유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부탁을 해서 조달을 좀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술집에서 알바하는 사람 중 제 남편 이름 가진 직원은 아무 곳에도 없었고 남편은 꾸준히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이젠 엄마 아빠 먹는 밥도 따라서 잘 먹는 아이가 되기까지 그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왔어요. 물론 공부를 하거나 바쁜 일이 있으면 도서관에서 날을 새고 오기도 하는 것 같았고 나름 학점 관리도 잘만 하는 듯 했는데요. 주기적으로 시험이 끝났거나 주말이 되어 전화를 받으며 꼭 나가봐야 한다면서 육아를 제쳐두고 잔뜩 옷을 멋내서 입고 꾸민 채 밖에 나가더니 밤 11시 때로는 외박을 하고서 다음날 새벽에 집구석에 기어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머물고 있을 때에는 꼭 그렇게 자유롭게 외박을 했고 저희가 친정에 머물고 있을 때에는 저희 부모님이 무섭긴 했는지 제 시간에 칼같이 냄새를 풍기지 않고 들어와서는 아이를 돌봐줬어요. 꾸준하게 일탈을 저지르는 듯 싶으면 제가 진작에 화를 내고 엎어버렸을 텐데 저희가 친정에서 지내고만 있으면 공부 잘하는 우등새 마냥 모범적으로 행동을 하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제가 너무 좋고 미안해 죽겠다고 아빠랑 술을 마시고는 울어본 적도 있어서 저희 부모님은 완전히 제 남편이 사랑둥이에 저와 아이 없으면 못 사는 가정적인 남편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 소리를 들으며 남편이 단지 제 앞에선 티를 내지 못해서 사랑을 덜 표현하는 것이고 시댁에 가면 긴장이 풀려서 밖에 나가 술 한잔하고 싶어 하는가 보다 싶었어요. 그만큼 남편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자기 딴에 그걸 푸는 방법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인 줄 알았죠. 알바하면서 몸에 밴 건지 술을 직접 마시며 몸에 냄새가 밴 건지는 확실히 모르는 상태였지만 저는 그냥 믿고 싶었어요. 남편이 알바를 했든 술을 마셨든 우리 남편은 비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아주 열심히 일을 하려 하거나 친구를 만났다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한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 엄마가 저한테 다시 제대로 수능 공부를 해서 복학을 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워 자기가 자다가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라고. 내가 다 너를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거 잊었냐면서 또 지난 과거를 들먹이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순간 그게 마냥 좋게만은 들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본인 만족을 위해서 저 대학 보낸 건 분명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 때문에 제가 엄마한테 반항하는 마음을 먹다가 남편과의 일탈로 애까지 덜컥 가져버렸었기에 제가 자퇴를 하기까진 엄마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몸을 제대로 간수 못한 저와 남편의 책임이 99.9%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아이도 돌봐주겠다고 하니 제가 약간의 자신감도 생겼고 욕심도 나더라고요. 나중에 아이한테 좀 더 자랑스럽고 멋진 엄마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학교 입학에 다시 재도전을 해보는 것으로 거의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바로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시부모님께서도 늦지 않았다고 잘 도전을 해보라며 진심으로 응원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자퇴하고 애 키우는 며느리보다는
공부를 잘하던 애니까 제대로 된 대학을 졸업하고서 다시 애를 키우는 며느리를 좀 더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 저녁 늦지막히 들어온 남편을 붙잡고 저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다시금 공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도와달라고. 같이 공부해서 자기는 취업을 하고 나는 대학을 가고 우리 새롭게 인생을 계획해보자면서 막 기대 어린 말을 하는데 남편의 표정이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왜 애 엄마가 대학을 가야 하냐며 돈 아깝게 등록금을 거기다 쓰지 말고 그냥 자기 취업에 보태달라고.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말하라고 또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자퇴부터 다시 대학 도전까지 어째 제가 대학 졸업하는 꼴을 가장 보기 싫어하는 게 저희 남편인 것만 같았습니다. 이 사람과 대화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제 기분이 더 나빠지기 전에 대화를 그만뒀어요. 꼭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제가 대학 얘기만 꺼내면 저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너무 싫었지만 제 처지가 이 모양인데 누구한테 화내는 걸로 탓을 할 수 있나 싶어서 꾹 참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겨둔 채 오랜만에 자퇴를 한 대학에 찾아갔어요. 자퇴한 사람은 결혼만 있으면 재입학이 가능하더라 수능을 다시 공부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대학생 신분으로 복귀하기가 수월할 것이라며 일단 학교 사정부터 좀 알아보려고 정말 마음 크게 먹고 용기 내서 찾아갔어요. 다행히 오랜만에 찾아간 대학에서 제 또래 동기들은 대다수 졸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상태였고 이제 겨우 1학년인 저와는 거의 마주칠 일이 없더군요.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 정말 완전히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이 학교 안에서 남편은 뭐 때문에 소문이 겁난다며 겁을 냈었나 싶기도 하고 별 희한한 감정을 경험하며 볼일을 모두 끝마치고 아예 바로 복학에 마음을 굳히곤 재입학 신청까지 확인하고 구비 서류까지 챙겨서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냥 문득 학교 내에 있는 남편 모습이 궁금했거든요. 아주 단순히 이 사람이 뭐라고 지냈는지도 알고 싶었고 보고 싶었고 또 궁금했어요. 오랜만에 제가 수업을 듣던 강의실도 가보고 동아리방에도 가봤는데 남편이 없어서 문자를 해보니 남편은 동아리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바쁘다고 하는 남편을 다시 찾아보려고 동아리방으로 가봤는데 남편은커녕 개미 한 마리도 없던 상황. 다시 행정실 쪽으로 찾아가 물어보니 코로나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남편은 꾸준하게 학교를 나간다고 나갔었는데 뉴스에서든 어디서든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도 같고 제가 정신없이 시댁간 친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키우느라 아는 게 별로 없었는데 이거 완전히 수상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가서 남편하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 없이 밥을 먹었고 애도 돌봤고요. 밤새도록 핸드폰 사진 용량을 지웠어요. 그간 내 사진에 영상이 완전히 도배가 되어 핸드폰 용량이 꽉 차 있었는데 사진과 핸드폰을 대부분 다 노트북으로 옮겨놓고서 용량을 확 튀어놨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용량 때문에 못 찍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다음날 가방을 메고서 학교 간다고 나서는 남편을 뒤따라서 무작정 시어머니께는 앞에 친구가 찾아왔다는 말을 남기면서 애를 내버려 둔 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남편을 따라 나갔어요. 당연히 학교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에 조급하게 뒤쫓아 갈 필요는 없이 익숙한 길로 가는 남편의 뒤를 조심조심 따랐는데 생각보다 남편의 목적지는 금방 들켰습니다. 글쎄 남편은 학교를 간다면서 책가방까지 다 챙겨서는 간다는 곳이 학교 앞 오피스텔이더라고요. 거기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서 자취를 하는 1인 가구 집이 대부분인데요. 아직 개강은 3월이니 많이 남았을 텐데 저 사람은 왜 학교 근처에 와서는 학교가 아닌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것이며 아니 들어가서는 뭘 하길래 방학 때 누굴 만나려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자퇴를 한 지 오래돼서인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취업 준비라도 하려고 방학에 상관없이 누군가를 만나는 건가 싶기도 해서 일단은 오해를 하고 의심을 하기보단 제 눈으로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를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뒤쫓아간 남편은 엘리베이터를 탈 것도 없이 비상구 계단을 이용해서 바로 위층인 2층 계단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헛기침을 하면서 남편을 따라 비상구 계단문을 열었는데 곧바로 사라져버린 남편을 찾기 위해 당황을 하다가 밖에서 나야 하고 누군가를 부르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듯한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는 따라서 2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문이 닫히는 한 오피스텔 호수를 확인했어요. 아슬아슬하게 닫히는 곳의 위치를 겨우 확인한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쪽에 서서는 어떡하냐면 막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때 뒤에서 글쎄 제가 잘 알고 남편의 친구이자 저의 선배가 나타났습니다. 학교 휴학을 하고서는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였어요. 저를 향해 다가오며 엄청 당황해하면서 제 남편을 알고 있냐고 다짜고짜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이 뭘 알고 있는지를 몰라서 선배한테 뭘요? 하면서 되물어보니 선배는 아, 큰일 났네 하면서 자기 발을 동동거리며 제 남편이 들어가 있는 호수를 한참이나 뚫어져라 봤어요. 이제 보니 선배는 제 남편이 여기를 자주 들락날락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듯 해 보였습니다. 선배에게 부탁을 하면서 제가 집에서 애를 보다가 그냥 문득 내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찾아봤어요. 학교는 개강하려면 멀었는데 남편은 자꾸만 학교로 간다고 하고 이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죠. 완전히 세상 동떨어진 채 살고 있던 사람처럼 초라하고 낙담하고 동시에 정말 궁금하단 표정을 지으며 선배를 바라보니 선배는 그런 제가 너무 딱하고 안쓰러웠는지 결국 사실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오피스텔 입구에서 제가 남편을 따라 뒤쫓아가는 걸 봤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여기에 살고 있는데 제가 따라 들어가는 걸 보고서 혹시나 해서 따라온 거라며 사실 제 남편은 이곳에 거의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순간 저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남편이 이 안에서 과외라도 혹은 스터디 그룹이라도 하는 줄 알았어요. 선배도 같이 하시는 거냐고 반갑고 친한 척을 하면서 물어보니 선배는 한숨을 푹 쉬더니 너 진짜 많이 변했구나. 너네 남편이 너를 제대로 속이며 살았나 보다. 하면서 답답하다고 가슴을 막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제 팔목을 잡고 남편이 들어간 오피스텔 문 앞에 찾아가서는 배를 눌렀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너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하면서 자기가 누구라고 문 열어달라고 말을 했는데 이상한 것은 남의 집에서 제 남편은 다 알고 있었냐? 하면서 남의 집 문을 열고 손님을 받더라고요. 자기 친구를 평소대로 어쩐 일? 하면서 부르더니 금세 그 옆에 있는 저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선배가 그 문을 손으로 잡아줘서 순식간에 문이 밖으로 활짝 열리며 남편이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남편은 완전히 벌거벗고는 자기 친구라며 그냥 생각도 없이 문을 열어줬더라고요. 남편은 쪽팔리고 당황했는지 다시금 자리에서 일어나 순식간에 그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동시에 남편을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안에는 우리 남편뿐만 아니라 상의에 브라만 걸치고 있는 웬 젊은 한 21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애가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의 불륜 현장이 이렇게 들켜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간 학교에 복학하고서도 저를 임신시키고 결혼한 소문을 잠식시키기 위해 조용히 살아도 모자랐을 텐데 자기 평소 하던 대로 예쁜 여자 후배들 있으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 꾸준히 참석해서 몇 번 여친도 사귀었었다더군요. 그것도 남편이 하도 여자를 잘 꼬셔대고 후려치는 바람에 저와 결혼을 했고 애가 있는 줄 알면서도 2명의 여자를 비밀리에 사귀었으며 지금 이 집도 현재 사귀고 있는 후배의 여자애의 자취방이라는 겁니다. 그걸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던 이 선배는 자주 목격을 해서 눈치를 채고 있었고 실제로 마주치기도 해서 남편은 선배한테 자기 연애를 비밀로 해달라고 했었다더군요. 선배도 제가 어느 곳에서도 보이질 않으니 그냥 모르고 있는 게 낫다 싶었었는지 별 말을 전해주지 않고 있었고요. 뭐 연락처를 모르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소문에 여자들을 많이 후린다던데 본인도 직접 두 눈으로 친구 새끼가 와이프 두고 남의 여자 집에서 뭘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는지 불쌍한 저를 데리고 제 남편의 불륜 현장을 딱 들춰낸 겁니다. 당연히 좀 친하다고 그래서 여자 얘기도 자주 나눠보고 했었을 남편은 별 생각 없이 인터폰에 뜬 자기 친구 얼굴을 보면서 당당하게 벌거벗은 채로 문을 열었고 제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콘돔이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휴, 진짜 토너하고 불결한 것들이라 상대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안에서 선배한테 영상 좀 찍어달란 부탁을 울먹이며 했고 선배는 제 눈을 보더니 그렇게 안쓰러웠는지 아주 열심히도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콘돔을 근접 사진까지 찍어버렸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좁은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던 슬리퍼를 주워들고서는 남편이고 그년이고 아주 그냥 맨살 다 드러낸 궁둥이를 후려쳐 줬습니다. 부끄러운 줄은 아는 건지 옷을 입으려 하길래 당장에 집어다가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어 버렸고 아주 괴성을 질러가면서 죽으라고 슬리퍼로 삿대질을 해버리니 저한테 얻어맞다가 아주 원숭이 엉덩이 마냥 빨개져 버렸더라고요. 남편은 제발 저희 부모님께 말하지 말아달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서 소송을 두려워하는데 매달리고 애원하며 모른 척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러기 싫더라고요. 이제 막 새 출발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던 저한테 지난 고생들을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 듯이 바람을 피워댄 남편에게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해버린 후였습니다. 저는 선배의 도움을 받아 찍어놓은 영상과 사진을 들고 곧장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은 겁이 났는지 그날 제 친정에 올 생각도 못하고 시댁에서 이를 안고 제발 우리 아기를 봐서라도 참아줘 하면서 셀카를 찍어보내고 애기 우는 사진을 찍어보내고 아주 연민 느끼게 하려고 안달이 났었는데 다 무시를 했고 부모님께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특히 엄마는 그날 제대로 열이 받아서는 내 딸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 평생 속죄하며 둘이서 잘 살아도 잘 살았다고 해주지 못할 망정인데 바람을 피웠냐면서 집안에 있는 골프채를 그대로 들고서는 아빠랑 같이 차를 타고 시댁으로 갔어요. 저보고는 정신건강이 해롭다면서 집에 있게 내버려 두셨는데 제가 불안한 마음에 택시 타고 시댁으로 쫓아가 보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 편을 들다가 저희 엄마가 제가 준 핸드폰을 들고 시댁에 가셨는데 사진이랑 영상까지 다 보여주면서 옆에 증인 서줄 선배도 있고 오피스텔 들락거린 건 얼마든지 CCTV 확보해서 가려낼 수 있으니 법적으로 하자면서 그 와중에 애 안고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고 있는 사이가 얄미워 죽겠었는지 애까지 억지로 뜯어내고는 골프채로 등짝을 후려패주다가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화내며 저희 엄마를 말리느라 난리였고 시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며 무릎까지 꿇고서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하고 계셨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저한테도 사죄를 하시는데 그냥 다 꼴보기 싫어서 저와 아이의 물건들을 모두 가지고는 그 집을 나왔어요. 다음날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 소송을 했고 그 상간녀라는 애도 소송을 걸어놨더니 순식간에 학교 애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는지 건너 알고 지내다가 소식이 끊겼던 제 대학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오랜만에 왔더라고요. 지금 학교 내에 소문이 파다하다고 니네 남편 진짜 죽여놔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학교 내 여학생들은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남학생들은 그 새끼랑 어울리면 사람 새끼 아니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바람에 마치 남편이 저를 임신시켜 제가 학교를 휴학했다가 자퇴한 것처럼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겨우 20대 초반짜리 여자애는 저처럼 학교를 자퇴했다더군요. 아직 신청서는 제출을 안 했는데 자퇴한다고 카톡이며 페북이며 다 끊어버리고 지금 완전히 잠수를 타서는 들어보니 새로운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라고 해요. 걔는 아예 임신이 아닌 불륜을 저지른 거라 세상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욕을 처먹어서 휴학을 선택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휴, 기껏 애를 낳았는데 결말에 남편의 바람이라니. 이럴 거면 나는 왜 아이를 낳았나 싶지만 우리 애를 보면 또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제게 느끼지 못한 새로운 사랑이란 걸 일깨워준 저희 아이를 보면서 소송도 이기고 저는 보다 떳떳하게 아이만을 생각하며 대학을 졸업해보려 합니다. 좀 더 멋지고 좀 더 당당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남편의 바람은 깨끗하게 제 인생에서 먼지 한 톨 없이 남김없이 삭제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0살인 인생의 산막이 시작되는 해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철 안 들고 지대로 생각 없이 사는 시댁을 만난 바람에 아주 험난하고 힘들게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새해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누구한테 말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제 스스로가 독해지고 또 치열했던 순간을 겪었어요. 아직도 후유증이 남은 저의 사연을 씩씩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고를 졸업했고 나름 상류 대학이라 불리는 4년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태어나서 공부를 소홀히 했던 적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경쟁이란 것을 처음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내가 실수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곧
나와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던 아이의 성적이 더 좋을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사소한 것들을 두고 희비가 엇갈려 보길 몇 번 겪고 나니 자연스럽게 내가 더 잘하고 싶다는 경쟁의식을 배워나갔어요. 더 잘하고 싶으니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외고나 대학 등 열심히 한 결과로 얻게 된 타이틀들이 좋아서 경쟁이란 게 마냥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또 느지막이 배워나갔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유니콘 기업으로 불리는 회사에 경력도 없는 사회초년생인데 좋은 연봉을 받고 입사를 했고요. 들어가서도 동기들보다 빠르게 승진하는 중인데 이것 또한 다 선의의 경쟁과 이를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며 사는 저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제가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더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1년을 만나보고 결혼하라는 부모님의 반대를 겨우 무릅쓰고 설득하다 반년으로 합의를 보고 제 딴에는 오래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프리랜서 사진작가였는데 개인 작업실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자잘한 명함사진부터 시작해 커플이나 가족사진 같은 것들도 많이 찍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작업실에서 친구 둘 데리고 우정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의 작업실은 그 동네에서 핫한 사진관이었고 초록창에서 검색을 하고 예약을 미리 했었던 친구의 말에 따라 저와 나머지 친구 한 명은 각자 퇴근 후 그곳으로 바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과는 달리 작업실이 있던 동네는 대학가여서 그런지 굉장히 핫하고 또 활기찬 간판들이 거리 골목 곳곳마다 아주 줄을 이루고 있었고 내심은 오랜만에 영한 분위기의 동네에 왔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전 동네 입성부터 상당히 들떠있었죠. 일단은 남편 작업실을 먼저 찾아냈던 친구가 1등으로 도착을 했었고 남편은 당시 이 친구랑 작업 전 분위기를 편하게 하겠다며 막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2등으로 도착했던 또 다른 친구가 지대로 오해를 해서는 저 둘이 썸을 타는 게 아니냐며 마지막으로 도착한 저를 구석으로 불러들여서는 사진작가와 친구가 서로 첫눈에 반한 것 같아 라며 호들갑을 떨었죠. 이 얘기를 먼저 듣고 나서 작업실 안으로 들어가며 남편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머릿속에 당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사랑과 전쟁이었습니다. 친구랑 썸 타는 가게 사장을 짝사랑하는 또 다른 친구 이런 복잡한 관계가 막 생각나 버리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만 남편의 얼굴을 보고서 첫눈에 반해버리고 만 것이었죠. 친구들이랑 기념사진을 찍으면서도 내내 긴장을 풀지 못해서 얼굴과 몸이 경직되어 있었고 그게 남편한테도 다 티가 났었는지 남편도 촬영 내내 제 긴장을 풀어주겠다며 유독 말을 많이 붙였는데 옆에 있던 남편과 썸을 타는 줄 알았던 친구가 저한테 귓속말로 너 좋아하나봐. 네 스타일 아니야? 잘 어울리는데 하면서 오히려 저를 막 밀어주는 겁니다. 그 순간 어찌나 하늘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썸 타는 줄 알았던 친구는 그냥 친절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 뿐이었고 둘 사이에 아무 스파크가 없었다는 것에서 정말 1000번 만번 친구한테도 그리고 남편한테도 감사해 했었죠. 그리고 이내 저는 남편한테 마음을 줘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어서 했는지 몸 안에 쌓여있던 경직을 차근차근히 풀어갔고 그렇게 저한테 말을 걸던 남편과는 촬영이 끝났을 때쯤엔 말까지 놓게 되었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희가 동갑내기에 학번까지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나중에 남편은 자기가 원래 손님이랑 나이까지 공개하고 말을 놓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며 그렇게 편하게 말을 한 건 제가 처음이라면서 자신에 대한 오해를 말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나 저나 서로에 대한 호감이 커서 체면이나 일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해졌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었던 친구들은 결혼식 촬영 때 제 들러리까지 해주면서 이 인연 잘 될 줄 알았다 하며 저희의 결혼식에 무척 신기해하고 또 반가워했죠. 저희 부부 또한 서로가 참 별나게 만났고 예쁘게 사랑에 빠졌던 만큼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랑을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우려받던 대로 빨리 마음이 식거나 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결혼을 한 후부터 매 순간을 서로에게 다 쏟아부었던 것 같습니다. 싸움은 연애 때부터 줄곧 싸우기도 잘 싸웠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는 각자 규칙을 정해서 심한 말 하기 전에 잠시 떨어져서 시간을 가져보거나 필요 이상의 말로 상대 심기를 건드리면
무조건 상대가 봐주기 전까지는 입을 절대 열지 않는 등 최대한 서로의 감정을 아프게 하는 일 없이 우유부단히 잔잔하게 살기 위해 알콩달콩한 신호규칙을 만들고 따르며 지냈어요. 문제는 이런 규칙들이 시댁 식구들 눈에는 굉장히 재수없고 또 여자의 일방적인 갑질이라고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댁이 2층 단독주택이었고 또 남편이 결혼 전부터 쭉 지하층 전체를 자기 작업 공간 겸 독립 공간으로 꾸며놔서 제가 몸만 들어가면 신혼집과 다름없이 보였거든요. 반지하지만 큰 창이 나 있어서 햇빛도 잘 들어왔고 부엌만 없을 뿐 화장실까지 자리하고 있어서 부부가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연봉은 프리랜서인 남편보다 몇 배는 더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래서 아파트 한 채 사기엔 정말 턱없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아파트까지 받을 여력이 없었던 저는 깔끔하게 시댁에 얹혀 사는 것을 택한 것이었죠. 무엇보다 이것은 시부모님이 먼저 저희 부부에게 권유를 하셨던 것이며 서울 아파트 값을 대출받고 무리해서 사느니 그냥 가족들끼리 친해질 시간을 가질 겸 함께 살아가자고 아주 사근사근하고 따숩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부부 또한 아무런 경계나 불편함을 느낄 것 없이 합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꼴사나운 사기 행각이었다는 것을 저는 결혼을 하고 합가를 하고 나서야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시부모님과 한 살 많은 형님 그리고 남편 이렇게 4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저까지 5식구가 되었죠. 지하실에 신혼방을 차리면서 규모가 생각보다 크길래 저희는 빈티지한 스튜디오 형식의 방을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창가에 침대가 놓여져 있고 중간 지점에는 사무용으로 각자의 책상과 컴퓨터를 들여놨고요. 그 옆에 TV와 소파를 놓아 오락 공간 용으로도 겸하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곳에는 큰 분재 화분과 제가 제 방 안에 걸어놨던 액자들을 가져와서 작은 갤러리처럼 입구를 꾸며놨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도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인스타그램도 많이 팔로우를 해왔었고 제 방도 늘 계절에 맞게 취미삼아 꾸며보곤 했었기 때문에 신혼집 꾸미는 데엔 전 스트레스보다는 솔직히 더 큰 재미를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댁 식구들 눈에는 그게 그렇게 꼴사나웠다고 하네요. 대뜸 지하로 내려오신 시어머니와 형님이 헐, 집골이 이게 뭐야? 하면서 제 눈엔 너무나도 멀쩡해 보이는 저희 방을 정신 사납고 없어 보여 라면서 이마를 찡그리고 입을 삐쭉 내밀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를 더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은 바로 시댁 식구들이 지하로 아주 마음대로 언제든지 막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둘 다 퇴근을 하고 나면 엄연히 결혼한 부부의 독립공간이고 그건 분명히 시부모님께서도 처음 저에게 합가를 권하실 때 저희 두 사람의 공간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터치하지 않을 거라고 쿨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정반대였어요. 시도 때도 없이 지하로 막 내려오시는 바람에 제가 옷을 갈아입는 와중에도 발소리만 들리면 긴장이 되어 계단 쪽을 미친 듯이 살펴보면서 옷을 후다닥 입어야 했고 저희가 둘 다 잠들어서 입으려 해서 사랑을 나눌 때에도 계단으로 막 내려오려던 형님은 남편이 오지마! 하고 소리를 질러버린 바람에 겨우 막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제가 출근하는 사이에 마음대로 지하방에 내려오셔서 제 옷장, 제 화장대, 하다못해 제 책상까지 뒤져서는 제 다이어리를 살펴보다가 제가 적어놓은 사적인 그날의 생각들이나 지출 내역 등도 정말 가리지 않고 막 보셨더라고요. 그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티내면서 나 그거 봤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하시면 저는 뒤늦게야 또 내 방을 뒤졌구나 싶어서 혈압이 올랐고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해야 해서 평상시에도 아침밥을 챙겨 먹지 않아서 아침밥을 직접 차린 적이 없었는데 그게 너무 불만이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먹지도 않은 아침을 왜 차려야 하는지는 모르겠고 시댁에 오면서 출근길이 멀어져 아침에 더 일찍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 바쁜 직장인인데 굳이 백수인 형님과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왜 제가 아침을 손수 차려줘야 할까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어찌됐든 며느리니까 주말의 경우에는 다 같이 밥을 먹는 점심이나 저녁 때 직접 밥을 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평일은 제가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벌써 8시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저녁을 먹기에도 애매해 대부분 그냥 패스했고 그 때문인지 시댁 식구들도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저녁을 다 해치워버리시는 듯 했어요. 늘 부엌에 설거지거리가 참 많았는데 그걸 씻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적도 있어서 제가 저한테 하라는 소리인가 싶어 퇴근 후 무작정 설거지부터 하다가 남편이 뭐 하는 거냐면 저를 대신해 시댁 식구들한테 뭐라 해준 덕분에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었고요. 뭐가 되었든 요리를 하거나 치우거나 모든 일을 이왕이면 시댁 식구들이 좀 번갈아가며 같이 도와주면 될 텐데 주말이 되면 주말이니까 너가 해라는 식으로 기다렸다는 식으로 모든 부엌 일을 저한테 맡기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주말에 저는 정말 올해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원래는 주말에도 아침부터 상을 차렸는데 직장인에게 주말은 늦잠은 잘 수 있는 일주일 중에 행복이었기 때문에 겨우 말씀을 드리고 설득해서 제가 아침을 안 먹고 잠을 더 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되었으면 그냥 서로서로 시간이 될 때 공평하게 일하고 도우면서 같이 살면 될 텐데 저희 시어머니나 형님은 완전히 저를 한 번 제대로 일을 시켜야 한다고 작정을 한 사람처럼 제게 틈만 나면 모든 일을 떠넘기고 막 시키는 바람에 제가 지난 1월 동안에는 정말 맘고생에 몸고생에 살이 쏙 빠져버렸답니다. 1월은 거의 시댁에서 저를 떠보겠다는 심상이었는지 이것저것 하라고 푸시만 하더니 2월에 들어서면서는 아예 대놓고 널 싫다라는 뉘앙스의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설을 앞두고 일이 정말 많은 바람에 거의 야근을 하면서 아침 일찍 나섰다가 밤 늦게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이런 저를 보고서 힘들겠다 혹은 수고했다라는 격려와 응원의 말을 남기며 힘을 주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저희 시댁은 아주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회사를 다니는 시아버지까지 남일이라는 듯이 합세를 하셔서는 시부모님과 형님의 편에 서더니 집에 늦게 들어오는 저를 보고 첫마디가 바쁜 며느리 둬서 우리가 눈치 보여 죽겠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놀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일을 하다 왔는데 그 늦은 시각에 녹초가 되어 들어오는 며느리한테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할 소리냐고요. 그게 며느리가 아주 상전이다 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옆에서 시아버지랑 형님이 같이 키득거리고 있고 제가 야근을 하느라 늦게 왔습니다 라고 하면 서울에서 일을 혼자 다 하나 봐 라고 비꼬셨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너무 힘 빠지고 열받는 소리였습니다. 저라고 야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따위로 말을 꼬아대면 누가 기분이 좋겠냐고요. 더 큰 문제는 저를 향한 비꼼이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아예 소외를 시키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2월 초에 저는 또 야근을 하고 남편은 타지 출장을 가는 바람에 1박 2일로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1층 거실에서 다들 모여 TV를 보고 계시길래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TV 소리만 들려오고 있던 그 적막한 공간에서 아무도 저한테 응 이라는 한마디 해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TV 보고 계셨네요 하며 다가가 인사를 재차 드렸는데도 급기야 저를 아예 본체에만cha 하면서 시선도 안 마주치려 했고 형님은 저를 한번 쓱 째려보더니 그냥 인사를 안 받고 절 지나쳐 자기 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나이를 쳐드실 대로 쳐드신 시댁 식구들의 며느리 따돌리는 일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건 퇴근을 하건 아침에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없는 사람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는 거 물론이셨고 남편이 돌아온 후에도 애초에 남편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남편 이름만 불러 밥을 먹으러 오라거나 간식 먹으러 올라오라고 외치셨습니다. 먹는 걸로 쪼잔하면 안 되는데 먹는 걸로 장난치는 게 제일 쪼잔한 거 맞잖아요. 그 짓을 다 큰 어른들이 며느리인 고작 30살짜리 애한테 해대면서 지 아들은 귀한 줄 알고 또 막 잘 챙기고 제가 이런 취급 받자고 결혼한 게 아닌데 너무 속상하고 괴롭더라고요. 게다가 옆에서 형님은 이 상황이 재밌어 죽겠다는 듯이 웃고 키득이면서 저 보란 듯이 한심하고 불쌍하다 표정을 지어내시는데 제가 순간 세상의 루저가 되어버린 기분이 들어 심한 자책감에 설날 직전에 정말 친정도 가기 싫고 딱 죽고 싶었어요. 결국 설날에도 차례를 지내면서 시어머니는 그냥 종이에다가 만들어야 하는 목록을 다 만들어주시고는 냉장고에 붙여놨고 그걸 남편한테만 네 와이프한테 만들라고 해 라고 시키는 바람에 남편은 이걸 왜 와이프 혼자 만들어야 하냐면서 따져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무시를 한 채
부엌을 나가면서 차례상은 당장 내일이다 라고 한마디 던지고는 아예 외출을 하셨어요. 남편도 뭔가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제서야 물어보는데 남편의 한마디에 제가 서럽다고 울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설날 일거리를 나한테 넘겨주겠다고 지금 살짝 말 거신 거라고. 내가 여기 뭐 못 들어올 거 들어와서 사는 중이냐면서 애머 남편한테 막 화까지 내면서 울고 있는데 그때 위층에서 형님이 내려오셨어요. 저의 하소연 그리고 우는 불쌍한 모습까지 다 봐놓고는 한다는 말이 글쎄. 야, 너 지금 우리 엄마 뒷담화야? 인연이 미쳤나? 하며 손찌검을 하려고 손을 확 올리대요. 그 바람에 저는 뒤로 물러섰고 그 사이에서 남편이 빠르게 막아서 맞지는 않았는데 와 그때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나를 가족으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걸요. 나를 괴롭히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가족이 되었는데도 따돌림이라는 정말 황당하고도 못된 짓거리를 하는 것들이 정말 힘들다고 남편 앞에서 죽어라 울며 하소연을 하는 저한테 미안했다는 사과는 못할 망정 손으로 올려 한 대 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저는 지하방으로 내려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며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수많은 경쟁과 성장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와선 결혼이라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내 자존감과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을 다시 안 보는 한이 있더라도 똑같이 갚아주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당장에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시댁에서의 따돌림은 나를 그 어느 때보다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넌 내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짐가방을 다 싸서 밖으로 나가려니 남편은 저를 붙잡으면서 마지막이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다 하게 해줄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하곤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일일째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위층에 있는 화장실을 찾아갔어요. 아침 똥 한 번 거하게 눈 뒤에 물도 내리지 않고 밖을 나와 다시금 지하에 있는 저희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다 입고는 일부러 시간 여유를 많이 두고서 일어난 덕에 간단한 아침 정도는 먹을 수 있었는데 부엌에 올라가서는 일단 냉장고에 있는 반찬통들을 죄나 꺼냈어요. 그때쯤 슬슬 남편 아침 차려주려고 일어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셨는데 화장실 쪽에서 시아버지가 으아! 이게 뭐야! 하면서 놀라 뛰쳐나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제 똥을 보고 하신 말씀이신 것 같았어요. 저는 끝까지 시아버지를 무시하고는 부엌에서 밥 한 공기를 퍼고 반찬통에 침 묻은 젓가락을 한 번씩 집어넣어 반찬들을 골고루 섭취했고요. 부엌에 와서 그 꼴을 본 시어머니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며 아침 대바람부터 소리를 지르는데 아우 귀 따가워 씨바 라고 귀를 한번 파주고는 반찬통 위에 사르르 손을 비벼 뿌렸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귀지가 조금 제 손에 묻어난 건지 반찬통 위에 뭔가 가루 같은 게 막 떨어져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 꼴에 기겁을 하셔서는 야 임마 하면서 또 소리를 꽥 저는 아우 시끄럽다고 씨바 하며 소리를 꽥 그럼에도 밥은 꼭꼭 잘 씹어먹고는 반찬통 정리를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는 제 핸드폰으로 시어머니 전화에 시아버지 전화에 이었고 얘기를 다 들은 건지 시누이 전화까지 오고 문자가 오고 아주 난리였는데 일단 시댁 인간들 연락처는 다 차단한 채 출근해서 그날 일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퇴근을 한 후 집안에 들어가니 남편뿐만 아니라 온 시댁 식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너 다 해 라는 식으로 저에게 응원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면 시댁 식구들은 하루 종일 똥 싸고 반찬 어지럽히고 출근으로 도망을 친 저를 벼르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한테 당장 집을 치우라고 너 때문에 아무것도 들어와서 먹지도 못하고 있었다면서 말을 하는데 저것들이 나한테 말을 거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라고 말하시는데 와 이것들이 진짜 나한테 말 거네? 갑자기 왜 이래? 라며 오히려 남편만을 본 채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해줬고 저의 공격적인 태도에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시댁 식구들을 뒤로 한 채 저는 곧장 지하로 내려가서는 외투를 벗는데 그 사이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 지하로 내려온 형님이 야, 너 지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저것들 이것들이라고 했어? 라며 따져묻길래 제가 급기야 한겨울에 왜 이렇게 모기가 있는 거야? 엥 하면서 모기약을 들며 죽어 이 모기 새끼야 라는 말과 함께 형님이 서 있는 허공을 향해서 칙 뿌려댔습니다. 제가 모기약을 들자 본능적으로 팔을 들쳐올려 얼굴을 가리던 형님은 제가 그걸 진짜로 뿌려버리자 쟤 미쳤어 하면서 위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급기야 제가 올라가는 형님을 따라 모기약을 손에 쥐고서 남편을 향해 집안에 모기 새끼들이 자꾸 앵앵거리는 게 너무 거슬려 하면서 거실 한복판에서 사방에 그것도 한겨울에 모기 타령을 해가면서 시댁 식구를 향해 칙 하고 뿌려버리자 시부모님과 형님이 너나 할 거 없이 사방으로 모기 새끼 마냥 막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떨결에 제가 뿌린 모기약에 맞은 남편은 눈 따갑다고 오두방정을 떠는데 아우 모기 새끼가 잡힌 게 아니라 어마 내 남편이 잡혔네 라면서 나머지 식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킬러 마냥 시댁 식구들을 찾아다니다가 눈앞에 식구들이 보이면 다 죽어버려 라며 치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2층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형님 방 앞에서도 발로 문을 걷어차며 모기 잡아야 하니까 열나고 겁박을 했다가 급기야 그 옆에 있는 연결된 발코니를 통해서 혼자 형님 방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놀래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형님을 따라가 스프레이를 칙 뿌리니 아주 그냥 집안 곳곳마다 양냄새가 안 나는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층으로 다시 내려가니 시부모님은 저를 마주치는 게 겁났는지 급기야 시어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와 있고 시아버지는 밖에서 시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뒤에 다가오자 시겁하면서 놀래 쳐다보셨고요. 그리고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시댁이 결혼하고서 난생 처음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봤습니다. 앉아서 TV를 켜고 소리를 최고로 틀어놓은 뒤에 드러누워 깔깔거리며 시청을 했고 그러다가 어디선가 시어머니나 형님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으면 이것들이 아직도 다 안 죽고 앵앵거리고 있어 하면서 당장이라도 올라가 스프레이를 뿌려주겠다는 듯이 손에 스프레이 하나 쥐고는 씩씩거렸어요. 남편은 가족들이 수모를 당하는 게 미안하고 걱정돼 죽겠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념한 표정으로 자기 가족들이 벌벌거리는 모습을 지켜만 봤고 제가 피곤하다고 내려가서 잠을 자려고 하자 뒤에서 따라오며 한다는 말이 정신 차리셨을 거야. 나도군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똑같이 전날처럼 아침 테러를 해줄 참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일어났니? 라며 생전 안 하던 아침 안부 인사를 건넸고 시아버지는 급기야 출근하는 저를 붙잡으며 시어머니께 밥 한 공기 더 내와 라고 하는데 가짜나서 그냥 출근한다 하고 집을 나왔네요. 저녁에도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저녁에도 똑같이 저와 마주치면 전에 없는 아는 척을 하시면서 밥 한 공기라도 챙겨주려 하시는데 그 변화가 반갑기도 하고 또 저한테 벌벌 떠는 게 웃기기도 해서 제가 여전히 대답을 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투명인간 취급을 해주면서 무시를 하려고 합니다. 뭐 지금 무리해서 월세로 독립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화가 풀렸을 때에는 아예 짐 싸서 그 집을 나와버릴 것이고요. 팔자에도 없는 며느리 짓을 하면서 생전 TV 재벌 드라마에나 나오는 따돌림을 당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느라 제 속이 아주 썩어 문드러졌었는데 미쳐 날뛰는 놈들에게 똑같이 미친 척을 해주면서 경고를 날리니 그래도 길을 꺾고 나쁜 버릇을 고쳐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일진놈들이 학폭으로 뒤늦게 까발림을 당해서 욕처먹고 있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란 식으로 똑같이 혼쭐을 내줘야 그게 나쁜 짓이었는 줄 알고 깨갱거린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시댁 식구들도 다 학창시절 누군가를 따돌려보고 투명인간 취급을 해봤어서 며느리인 저한테도 이 짓거리를 아주 아무렇지 않게 한 것 같아요. 싹수 노란 것들. 또 한 번 며느리 우습게 보고 없는 사람 취급하며 자존감을 바닥으로 치닫게 하면 그때는 모기약이 아니라 전기 모기차를 가져와서 전기 공격이라도 해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부 갈등의 최고조를 찍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애교를 그냥 넘기지도 못하겠는 극악무도하고 찌질함의 극치이자
산 증인이 우리 시어머니와의 사연을 써보려고요. 저는 시아버지의 주선으로 지금의 남편과 맞선으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건너 아시는 분의 친구분의 아들이 결혼할 색시를 찾고 있단 소리에 아버지가 저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것이었죠. 당시 저는 30대가 넘었었고 제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첫 아이까지 낳았을 때였는지라 아버지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러다가 딸내미가 노처녀로 늙는 건 아닌가 하면서 저 하나 시집 보내겠다고 참 여기저기 뛰어다니셨는데요. 당시 7급 공무원에다가 시아버지도 공무원으로 부자가 공직을 먹고 있다는 소문이 엄청나게 와전이 되어서는 급기야 대대손손 재경부 행정부에 막대한 파워를 가진 집안이라는 소문이 부풀어져서는 아주 그냥 저희 아버지가 저를 완강히 밀어붙이셨던 것이었죠. 저도 남편과 남편의 집안에 대한 소문을 그렇게 들어버리고 맞선을 보러 나갔기 때문에 살짝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야 뭐 당시 헤어진 전 남친한테서 상처를 너무 크게 받은 바람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딱히 없는 상태에서 아무 남자나 만나보면 내 기분이라도 좀 풀어보자는 마음에 선자리를 나간다고 했었는데 아버지 말씀으로는 상대방 집안이 너무 좋은 곳이라며 잘 하고 오라고 겁을 잔뜩 주신 바람에 가볍게 해보려 했던 선이 완전히 취업 막바지에 해보는 면접 인터뷰만큼이나 살떨리고 긴장되더라고요. 천만 다행이게도 남편은 제가 예상했던 딱딱하고 지루한 공무원의 모습과는 달리 참 센스가 돋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둘이서 첫 만남부터 개그 코드가 잘 맞은 덕분에 다음날 연달아 데이트도 순조롭게 하게 되었었고 저와는 달리 당장에 결혼하는 것에 서두름을 느꼈던 남편이 곧장 결혼을 해보자는 말을 꺼낸 바람에 저도 얼떨결에 반대하는 사람이 주변에 하나 없는 환경에서 좋다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저야 뭐 딱히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대단히 잘난 부모를 둔 것도 아니어서 좋은 집안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던 남편을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많이 솔직한 편이라서 남편한테도 직접 그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듣기로는 당신 집안이 정치적으로 알아주는 집안이라는데 맞냐고 물었고 남편 또한 저에게 껄껄거리며 웃더니 끝내 부정은 하지 않고 우리 집이 너무 잘나면 부담스럽나? 하면서 대답을 회피한 채 제 질문이 맞다는 말을 해버린 바람에 저는 정말로 이 사람이 공직자 집안의 아들이구나 싶어 오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은 고위 공직자 집안인데 혹은 미래의 우리 아이도 고위 공직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정확하게 했었었고 그래서 저는 의심할 것 없이 그냥 믿어버렸죠. 친정아버지의 말부터 남편의 말까지 다 똑같으니까 어느 누가 의심해보려는 생각을 쉽사리 가지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게는 제 기준에 가장 적합하고도 오히려 집안을 따져봤을 때는 더욱 좋은 조건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결혼을 한 순간까지도 신부라면 누구나 가져보는 싱숭생숭한 감정을 가지긴 했었지만 동시에 내가 좋은 결정을 한 것이라며 자신감 있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보니 제가 듣고 또 남편을 통해서 직접 알았던 남편의 집안과 남편의 직장은 사뭇 달랐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저희한테 시부모님이 집을 사주긴 했는데 그게 다 대출을 가득 끼고 산 은행의 집이었더라고요. 그것도 대출금을 매달 갚아내야 하는데 시아버지는 고위 공직자는커녕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경비원이셨고 7급 공무원이라던 남편조차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공무원이 되기도 힘들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피 터지게 해야 붙을까 말까 하는 직업이 되었지만 저 결혼할 적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남편과 시아버지가 일하는 동사무소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저 끝자락에 있는 동사무소여서 아무나 그냥 지원해서 인원이 모자른 대로 충원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남자들이 그 많은 대출금을 갚아내는 데는 굉장히 무리가 있었고요. 다달이 벌어오는 돈이 제 월급의 반도 안 되는 남편의 월급에 마냥 의지를 하면서 대출금을 갚아낼 수 없어서 결국 제가 제 돈을 털어 대출금을 갚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결혼 초반부터 왠지 거대한 사기를 당해버린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고 혼돈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것은 그 결혼을 하는데 어찌되었건 저도 남편이 좋다고
결혼을 저 스스로 결심을 했던 것이었으며 남편도 오해를 하게 한 거면 미안했다면서 대출금을 갚아주는데 도와주는 제게 무척이나 고마워했고 또 미안해하는 모습을 팍팍 티내면서 집안에서 거의 기가 죽어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새 정이라도 들어버렸던 것인지 이혼을 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때 진작 남편과 이혼을 못했던 것을 천추의 한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시아버지나 남편이나 기대했던 고위 공직자는 못 되었지만 살다 보면 느낀 것은 이분들이 참 열심히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어쩌다가 경비에 하시는 일이 고위 공직자라고 와전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본인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며 한번 빼먹지를 않고 사시사철 근실하게 일을 하시는 모습에 제가 다 대단하다고 느낄 정도였고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자극을 받았었는지 남편도 자신의 일에 투정함을 부리지 않은 채 열심히 일하면서 차츰 좋은 가장이 되고자 더 노력을 했습니다. 덕분에 남편과 제가 같이 벌어서 모으는 돈으로 대출금도 차근차근 갚아나갔고 그 사이 딸 둘도 낳아서 보통의 평범한 가정을 무사히 만들어냈어요. 물론 살면서 어떻게 부부가 좋은 일들만 있고 좋은 것들만 나누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냐마는 저희 부부는 최대한 서로의 화를 덮고자 하는 선에서 대화를 하는 법을 배워나갔고 지금까지도 큰 소리 한번 나누지 않은 채 최대한 갈등은 적게 대화는 더 많이 해보는 자세로 살았어요. 그 효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저희 부부랑 친하게 지내는 주변 친구 부부들은 저희가 잘 지내면서 하는 그 모습을 배우고 싶다며 많이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희도 자랑이라고 으쓱해 대기보다는 우리도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그냥 서로를 한 번 더 배려하고 노력하는 것뿐이라면서 보다 현실적인 말로 부부 상담을 해주고 또 그 상담을 통해서 우리 부부도 함께 치유를 받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야 남편은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혹여나 자기 아빠가 경비원이라고 자기가 겨우 9급 공무원이라고 떠나버리면 어쩌나 싶어서 사실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선 최근까지도 저에게 민망하고 또 미안했었고요. 아무튼 처음에 좀 삐그덕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었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자신이 있었는데 이런 저의 마음에 불현듯 위기감을 안겨주는 인물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저희 부부가 잘 지내는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대출금도 척척 갚아내고 아들이랑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딸들까지 낳아버리니 그 모습이 퍽 질투가 나셨나 보더라고요. 아들 부부가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흐뭇하시고 기쁘실 법도 할 텐데 저희 시어머니는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처음 제가 대출금을 제 월급으로 갚아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부터 저한테 우리 아들 기죽이라 시집 왔니? 라고 말씀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대출금을 당장 갚을 만큼의 여유 있는 돈을 벌지 못하고 있고 그 때문에 둘이서 죽어라 벌어 한참 갚아나가야 하는 돈이기에 더 벌고 있는 제가 도와주겠다고 나선 건데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더 돈이 많으니 그까짓 거 내 월급으로 낼게 하며 제가 자기 아들 기를 죽인 듯한 모습으로 보였나 보더군요. 문제는 저는 이렇게 갚아야 하는 빚이 많은 줄도 모르고 시집을 온 어찌 보면 졸지에 집 산다고 빚을 지고 결혼을 해서 저한테 면목없고 염치 없어 하는 남편과 시아버지 앞에서 시어머니는 아주 당연하고 별것 아니라는 듯이 제가 그럴 가치가 있는 애야? 왜 당연한 걸로 미안해? 하며 여러 번 무안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솔직한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남편한테는 마구마구 따져봐도 시어머니한테는 정말 못 그러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저 싫다는 쓴소리와 한숨을 푹 쉬면서 얼굴 표정 하나라도 찡그리기 시작하면 막 눈치가 보이고 내가 뭘 더 잘못하진 않았을까 싶어서 가슴 졸이게 되는데 참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시어머니 인상이 정말 무서운 것도 있었고 제가 뭐라 말대꾸라도 하려는 듯 입이 삐쭉 튀어나와 있으면 넌 뭐 할 말 있니? 네가? 하며 가소롭다는 듯 물어보셔서 제가 그냥 하고자 하는 말도 꾹 삼켜버렸죠. 손녀들은 예쁘신지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네 마누라가 여자로 보이냐면서 남자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뭔 개소리를 하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꺼내셨다가 저희 둘째가 할머니 왜 말을 그렇게 해요? 하고 앙칼지게 할머니를 쳐다보며 대화가 끝났어요.
물론 저희 남편도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애들 앞에서 하냐면서 기분 나쁜 티를 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평소대로 아무 소리나 짓거리란 듯이 상관없다는 듯 무관심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애초에 며느리에게 시샘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경계를 하셨던 시어머니는 제가 마흔이 다 넘어서도 그 짓을 변함없이 해대셨습니다. 저 40 되던 그 해에는 남편 생일날 시부모까지 다 집에 모셔서 다 같이 그냥 소복하게 밥을 먹었었는데요. 제가 40이 되었다는 걸 저희 딸한테서 듣고는 입을 쩍 벌리시더니 급기야 "그거밖에 안 됐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것보다는 훨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겨우 40이냐고 절 비꼬는 소리였어요. 뭐 그렇게 간단하게 기분을 잡치게 하는 말은 제가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었던지라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남편이 겨우 40인데 엄마는 그 나이 먹고도 그런 말을 기분 나쁘게 해? 라며 무안을 주자 시어머니는 네 마누라 편들다가 언젠가 네 마누라한테 발등 제대로 찍힐 거라면서 억지를 부리셨어요. 제가 조만간 바람이라도 피운다거나 짐 싸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이민을 가버리기라도 한다는 듯이 제가 들어도 황당한 말씀을 하신 바람에 제가 참 남편 생일날 결국 눈물을 글썽이다 그 자리에서 더는 못 앉아 있겠다면서 혼자 소주라도 마시려고 딸내미들이랑 집 나가서 집 앞 편의점에서 몇 시간 앉아 있었답니다. 다행히 그 사이 남편이 시부모님을 집으로 보내버렸고 저는 적당히 화장실이 가고 싶었던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뭐가 되었든 참 서럽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정 한 번 붙이기 힘든 상대였고 이 집안이 시아버지가 교회를 다녀서 제사가 없는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뿜뿜하곤 했었죠. 그럼에도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유일한 자식이었고 집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부모님을 모셔오거나 저희가 시댁에 가서 밥 한 끼 정도는 먹는 일이 좀 잦았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딱히 저희는 서울에 살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가 막 터지는 그런 동네도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마스크만 쓴 채 전과 다름없는 일상을 유지해갔고 그렇게 저희 가족들이 시댁도 자주 들락날락 했었는데요. 가족들끼리 앉아있다 보면 아이들이 애교를 부리거나 웃게 만들어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님은 그 모습이 또 그렇게 보기 싫으셨나 보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가 앞에서 최신 노래를 막 불러대는 딸아이 동영상을 찍으며 시끌벅적 웃고 있었는데 뒤에서 나타난 시어머니께서 니들은 그 나이에도 같이 웃니? 하면서 별 희한한 부부를 본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급기야 제 남편 옆으로 가 앉더니 네가 참 점잖은 애였는데 하면서 딱하다는 듯 쳐다보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제가 남편을 다 버려놨다는 식으로 들리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곧장 저를 쳐다보더니 네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애가 이렇게 변한 건가 보다 하면서 찌찌거리셨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누구라 할 것 없이 기분이 또 더러워졌는데 도저히 제 입에서 뭐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애들도 있고 시아버지도 있고 여기서 나 하나 미친년 되면 다 괜찮아지는 일일 텐데 그 미친년이 돼보자는 용기가 선뜻 행동으로 옮겨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또 비슷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이 웃고 있을 때마다 옆에 와서 시어머니는 꼭 그만 웃으라는 듯이 말을 툭 끊고는 저희 남편의 관심을 사보겠다며 뜬금없이 손톱깎이를 들고 오셔서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니 잘라달라고 하신 적이 많았어요.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번 그랬고 그러다가 남편의 시선이 다시금 저희에게 오려고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발톱도 잘라줘라 하면서 남편을 도로 붙잡기도 하셨었죠. 그 짓을 지난 주말에 시댁에서 다시금 해버리셨답니다. 밥 먹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얼떨결에 집에서 좀 쉬고 있다가 점심을 먹으러 시댁에 갔어요. 점심을 다 먹고 거실에 모여서 온 가족이 TV를 보는 때 시아버지는 배가 불러 잠이 솔솔 온다며 방 안으로 들어가 잠깐 눈 좀 붙이겠다고 하셨고 시어머니랑 같이 안방에 계시다가 밖으로 나오고 계셨는데 저희가 TV를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와서 빵긋 했다가 딸내미가 그걸 흉내낸다고 웃는 바람에 저희 부부가 덩달아 빵 터져버렸었어요. 보통의 어른들이라면 이런 아이들과 부부의 웃음소리를 마냥 듣기 싫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게 또 굉장히 귀에 거슬렸는지 아이고 귀 따갑다 귀 따가워 별나다 별나 하면서 찝쩍거리며
제 신경을 잔뜩 곤두세우더라고요. 처음엔 시아버지가 주무시러 들어가셨으니 저희가 조용해야 한다는 뜻인 줄 알고서 금세 제가 아이들을 진정시키며 조용히 TV를 보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역시나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남편의 옆자리로 쓱 자리를 잡고 앉더니 이내 저를 향해 고개를 빼꼼 내미며 너는 참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힘들겠다 하면서 어디서 또 챙겨왔는지 손톱깎이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남편을 붙잡고는 그 자리에서 뜬금없이 지난주에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며 급기야 남편의 몸을 완전히 자신에게 돌려서는 딱 자신만 바라보도록 만들었고 손톱을 잘라달라며 남편에게 손톱깎이를 건넨 바람에 남편은 급기야 TV 보고 있는데요? 라고 난처해 했다가 시어머니의 찡그러진 표정에 아, 네, 깎아드릴게요. 하면서 그걸 손에 쥐었죠.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남편을 돌려세우고는 한다는 말씀이 넌 네 와이프랑 안 지겹니? 맨날 그렇게 붙어서는 라면서 얘들 다 있는 앞에서 부부 사이가 안 지겹냐 소리를 하시더니 급기야 저를 또 쓱 쳐다보시더니 곱게 늙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늙을 줄 알았음. 내가 맞선 안 보게 하는 건데 하면서 이번에는 꽤나 센 뻘소리를 해대면서 저를 확 빈정상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평소에도 일관되게 재수가 없었던 분이신지라 제가 그러려니 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애들 앞에서 저런 소리를 대놓고 하시는 건 참는 저도 인정하는 꼴이었는지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또 그런 소리를 하냐며 손톱을 그만 깎자고 하자 시어머니는 발톱도 깎아야 한다면서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전 그걸 그냥 두기가 싫었습니다. 보다 강력한 방법을 써보기로 했어요. 남편에게서 손에 들고 있던 손톱깎이를 제가 받아냈어요. 제 손으로 시어머니 발톱 한번 깎아드리지 못했다면서 제가 직접 깎아주겠다며 시어머니 발목을 비틀어 잡아서는 앞바다리를 하고 앉은 제 앞에 갖다 댔고 이내 당황하며 안 잘라도 된다고 다음에 자를 거라고 발을 빼려 하는 시어머니의 다리 위로 급기야 제 다리를 얹어서 완전히 움직이지도 못하게 고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어머님 자릅니다 하고 엄지발톱에 손톱깎이를 들이밀고 싹둑 잘라내는데 하하 시어머니가 야 이년아 하며 괴성을 질러버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발톱에 새겨져 있는 하얀 그 선보다도 더 깊숙이 미세한 길이었지만 살점에 가까워 잘리면 물만 닿아도 따끔거리고 아파 죽겠을 그 길이까지 아주 그냥 시원하게 싹둑 잘라버린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피도 안 나지만 뭔가 스멀스멀 붉은 피가 발톱 발에 아래까지 퍼져버린 그 발톱을 쥐어 만지면서 아파 죽겠다고 난리를 떠셨고요. 저는 저대로 어머 어머님 죄송해요 하면서 얼굴에 미소 가득 담은 채로 사과를 하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그게 또 혈압 올라 죽겠다며 너 웃어? 웃어? 하면서 화는 내는데 일어서진 못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마저 잘 잘라보겠다고 제 다리에 힘을 더 준 채로 시어머니 다리를 고정시킨 채 손톱깎이를 인해 반대쪽 엄지발가락 앞에다가 바짝 대버리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다리를 떼어내겠다고 한참을 다리를 치기도 하고 자기 몸을 흔들어대더니 이내 아주 정말 벼락을 맞은 사람 마냥 완전히 아무 행동도 못하게 정지를 시켜버린 후 제가 혹여나 또 다른 엄지발톱에 피를 내버리는 건 아닌지 혹은 따갑고 아파 죽겠을 만큼 바짝 발톱을 잘라내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셨는지 두 눈을 아주 꼭 감으시고는 손에 주먹까지 쥐시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어른을 고문이라도 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옆에서 남편도 제가 불안불안했는지 여보 하면서 저를 진정시키고 있었고 저는 두 눈 꼭 감고 저한테 목숨줄을 맡긴 듯 애처로워하는 시어머니의 나머지 엄지발톱 하나도 아주 남김없이 아주 살점과 발톱 사이에 비는 공간 없이 그 깊숙한 길이까지 싹둑 아주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신나 죽겠다며 잘라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급기야 제가 다른 발톱에 그리고 시뻘겋게 부어오르는 발톱을 쥐어 만지다가 급기야 너무 긴장을 했는지 깊은 탄식을 쏟아내셨고 저희 큰딸은 옆에서 엄마가 고소해하는 표정을 그대로 읽어버린 건지 할머니 눈치를 보다가 절 보며 방긋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엄지발톱 두 개를 아주 건드리기만 해도 짜증이 솟구칠 만한 정도로 만들어버린 후에야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어머님
이러시니까 발톱을 못 깎겠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앞으로 어머니 손톱 발톱은 제가 다 깎아드릴 테니 남편 그만 부르세요. 하면서 아예 집안에 있던 손톱깎이 통까지 챙겼습니다. 그 사이 발톱에서는 슬슬 시뻘건 피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게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걸 제 두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딸내미들이랑 집으로 왔습니다. 네, 저 없는 사이에 발톱은 자르지 말라는 저의 깊은 뜻이었던 것이죠. 시어머니는 며느리 손에 발톱에 아작날 뻔한 사실이 공포스러우셨는지 나가는 저를 그냥 쳐다도 못 보고 발톱만 만지작거리며 넋이 나가 계셨고 남편은 시어머니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야 집 가고 있는 저희 가족을 따라 나서며 아찔했다. 다음엔 그러지 마. 하면서 씁쓸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야 뭐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골탕 한번 먹이고 싶었던 게 목적이었기에 제 목적은 달성을 했고요. 제 손에 시댁의 손톱깎이 통이 있으니 주기적으로 시어머니 손톱발톱에 피내드리러 이거 두고 시댁에 가보려 합니다. 시어머니 전용 네일샵이라도 만들어드려서 고통의 연속은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